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경제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64회 시작하겠습니다. 추억 속의 사진이나 우리 아이가 꼬물꼬물 처음으로 그린 그림, 삐뚤삐뚤 뒤집어서 쓴 글씨로 처음 써준 편지, 아이가 받아온 상장 보관하기 어려우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파인스톤 코팅기가 있으니까요. 처음 모습 그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파인스톤 코팅기를 검색하시면 별점 4.8에 파인스톤 코팅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세단기, 재단기, 재봉기, 열쇠 보관함, 지폐 개수기, 출퇴근 기록기, 금고 등 많은 사무기기도 있어요. 전화번호 02-2635-2425 ps1.co.kr 파인스톤 코팅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삶에는 여자의 책이 필요하다. 800명 동기생 중 유일한 여학생으로 서울대 공대의 전설로 불리던 여자. MIT 박사 출신 도시 건축가로 미국 타임이 선정한 21세기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 소신 있게 목소리를 냈던 18대 국회의원. 베스트셀러 왜 공부하는가? 한 번은 독해져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여자. 전방위 프로 원조 센 언니 김진애가 전하는 여자의 자존감을 깨우는 책 읽기. 수많은 의문, 고민, 딜레마 속에서 흔들리는 여자들을 위한 강렬하고 매혹적인 책 지도가 펼쳐집니다. 완벽히 홀로 서는 시간, 여자의 독서. 나는 꼽살이다 164회. 저는 경제 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개구먼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그리고 쌀쌀을 배우기 시작한 쌀쌀 동호회 닉네임 케이트 곽현아예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팟캐스트의 광고 천재. 아, 근데 지난주에는 좀 약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좀 광고를 좀 덜 빨아줬다. 좀 약했다. 아니 뭐 나는 하고 싶은데 광고 멘트 들어갈 자리가 없더만. 그래요? 자, 여하튼 선대 소장님 와! 네네네. 아, 그래서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매너리즘에 빠지기나 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려면 뭔가 좀 멘트를 해야 되잖아. 멘트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러니까 멘트할 기회를 좀 넣자고. 너무 진행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 지금 나 쳤어? 와. 아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치 이주? 혹시 불쾌하신가요? 굉장히 불쾌하네요. 그러면은 네 저기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제가 증인해드릴게요. 제가 증인. 지금 잘못하면 이거 청취자들이 오해한다. 안 보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아. 네네네. 자, 낙곱살 제 164회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골적이고 뻔뻔하고 선정적인 광고 시간. 네, 여러분 드디어 낙곱살 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우후! 네, 낙곱살을 선택해주신 광고주님 정말 땡큐. 사무기기 전문업체 석송 P&S의 파인스톤 코팅기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코팅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 근데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급식표나 아이 숙제, 뭐 상장, 아이가 그린 그림 이런 거 은근히 코팅할 게 되게 많대요. 그런데 요즘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워낙 대형마트에서 문구를 다 파니까요. 자, 급하게 코팅은 해야 되는데 코팅할 곳이 없어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급하셨던 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파인스톤 코팅기가 있으니까요. 가볍고 깔끔해서 어디든 들고 가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포털에서 파인스톤 코팅기를 검색해주세요. 아니 그럼 이렇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사이즈를 봤는데요. 뭐 코팅기 하면 예전에 우리 문방구에서 엄청 컸잖아요. 근데 네, 그 네. 정도는 아니고 우리 손대인 소장님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포털에서 한번 실제로 검색해보세요. 나 팔림이 약해 사실은. 그래, 매갈이 없어 보여. 네. 자. 아니 그럼 집에서는 하여튼 사용할 수 있겠네. 그렇죠. 집에서는 충분히 온 가족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멘트를 좀 고쳐야 돼. 뭐라고요? 맨날 이렇게 나를 까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광고주의 그 광고 상품을 못 살려주잖아. 그러니까 이 휴대용 코팅기 이렇다 그러면 와, 이 선대인 소장 같은 사람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린다든가. 길어. 자, 할게요. 자. 재미없었나? 네. 광고주 도망가는 소리가 막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 사람 아무 영양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 다산북스에서 나온 김진애 박사님의 여자의 독서. 제가 주변 친구들이 제가 방송에서 하도 말해가지고 책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후기도 남겨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진애 박사님의 여자의 독서 책 속의 문장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내 일생의 화두 중 단 하나만을 꼽으라면 단연 자존감이다. 남들은 지금의 나를 보면서 내가 자존감 같은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라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자존감을 깨닫고 자존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지키는 일은 평생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존감이란 때로 흔들리면서 더욱 튼실해진다. 네. 정말 자존감. 저도 정말 저의 숙제거든요. 평생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더 키울 수 있을까? 네, 여러분 김진애 박사님의 여자의 독서 많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팁들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광고 하나 들어왔네요. 이건 내 힘이 커 이거. 왜? 아니 일단 광고부터 해보고. 네, 드디어 화장품 광고 계약했어요. 우후! 네. 이번 주 제작에 들어가서요. 다음 주부터 방송이 되는데요. 이 광고주님이 낙곱살 광고에 맞춰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저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자기 때문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맨날 밤에 술 마시고 라면 먹고 맨날 팅팅 부어있잖아. 나 오늘 좀 이쁘지 않아? 아니? 헐. 아니 근데 비포 애프터 찍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비포로 찍어놓고 나중에 화장품 이렇게 바르고 애프터 찍으면 되게 효과가 제가요 좋겠다. 광고하기 전에 제가 줄기차게 이 제품 좀 발라보면서 제가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 기대 아니 많이 근데 이게 해주세요. 네. 되게 이 상품이 차별성이 있던데요? 뭐 어떤 게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부터 광고 제작 들어간다니까요. 다음 주부터 얘기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래 갖고는 광고주가 감동을 안 하지. 감동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어. 야, 진짜 멋쟁이네. 이게 10가지 유해 성분이 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광고 너무 환영해. 그러니까 좀 착한 그렇지. 화장품, 착한 기업 이런 그리고 거. 일단 좀 상품이 차별화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희 또 아무거나 안 받습니다. 아무나 그럼. 받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해요. 나는 아무나 안 받아. 하여튼 이런 광고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네네. 영원히 영원히 광고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광고 중간에 끊지 마시고 계속 광고해 주세요. 저희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광고주님들 과감하게 컴온! 정말 처량하다 진짜. 애처롭다 애처로워. 자,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 naggobsal@gmail.com 낙곱살@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공정률 28% 단계에서 멈춰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 찬반 집회가 잇따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인문사회, 과학기술, 갈등관리,
조사 통계 분야에서 각 2명의 위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외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개월로 10월 말까지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한 시민 2만 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500명이 이른바 시민참여단으로 수기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최종 조사에 참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위는 신고리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건설 중단 반대 측 주민들의 반대로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가 탄 버스를 막아섭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도로에 드러눕거나 진입을 막는 등 실랑이 내버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사를 틀렸습니다. 가십시오. 결국 1시간가량 계속된 주민들의 반발로 공론화위원들은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한수원 건물로 들어서자 이번엔 노조가 강력히 항의합니다. 공론화위는 당초 찬반 양측 주민 모두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민의 반발로 건설 중단 찬성 쪽 주민들과만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42%가 신고리 원전 공사를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0%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인근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 공사 중단 의견이 가장 높았고 공사 계속 의견은 서울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40대에서 중단 의견이 과반이 넘었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계속 의견이 과반이 넘으며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나는 kop살이다 제164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범 100일을 지나서 순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에너지 정책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과 함께 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그리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불가로 천천히 이 핵 에너지에서 벗어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중심축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이 나온 직후에 낙곱살 제157회죠. 네,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근데 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야 정말 아직도 그 신문을 보면 특히 뭐 조선일보 너무너무 시끌시끌합니다. 여전히 탈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뭐 비싸다, 현실성 없다 등등의 공격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낙곱살 제164회에서는 정말로 탈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주장이 레알 실화인지 정말 이거 실화냐? 정말로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지 한번 저희가 파헤쳐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낙곱살을 찾아주신 손님은요. 먼저 이효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출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세 번째 출연. 저는 처음 뵀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막 세 번째 출연이라고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또 세 번째로 다시 찾아주신 거 보면 그래도 저희 낙곱살을 또 좋게 생각해.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약간 좀 영혼 없이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영혼 1도 안 느껴졌어요. 갑자기. 네, 왜냐면 눈도 안 마주치고 바닥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아니 근데요 원래 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아니셨어요? 네, 제가 지난해까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다른 당에서는 대표 역할을 했었고요. 네. 임기가 끝나고 이제 당원으로 돌아가서 녹색당의 탈핵 활동은 좀 열심히 하는 탈핵특별위원장 활동하고 있고요.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이제는 또 탈핵 특별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좀 오늘 굉장히 적합한 게스트를 모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네. 이분 빠지시면 안 되죠. 이분이 있기에 우리 낙곱살 게시판은 뜨겁다.
어디서든 뜨겁게 만드시는 네. 분이십니다. 예. 이 게스트 분이 우리 게시판 댓글에 일일이 반박하면서 댓글 전쟁 벌이시는 분 나 처음 봤어. 나 너무 재밌잖아.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네. 그리고 그게 또 페북으로 옮겨가서 페북에서까지 빼복 설전. 육박전을 하시더라고. 아니 소개. 아니 소통을 해야 되니까 소통을. 네네 목소리 들으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네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우주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김지석 주한영국 대사관 에너지 혁신 담당관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올해만 3번째인 것 같은데. 올해만 3번째. 고정 출연.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뭐 너무 흔한 프로그램처럼 느껴져 이거.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올해 3번 모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정말 적합한 게스트였고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또 많았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겁니다. 저희가 뭐 그냥 뭐 심심해서 아니 부를 사람이 없어서 부른 거 아닙니다. 절대. 저도 뭐 시간 남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즘 두 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 선언 두 분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이유진 위원장님,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금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그 준비 진행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시민 배심원단을 뽑고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시민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중에 500명을 뽑아서 그 500명에게 정보와 내용이 전달이 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13, 14, 15 2박 3일 동안 합숙 토론을 해서 신고리 오류코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백지화에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신고리 오류코기 백지화 시민행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제 네. 시민들이 볼 자료들 왜 중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왜 중단해야 되는지 근거, 자료 이런 것들 또 만들고 있고요.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 정책이 또 바뀌다 보니까 정부 안에서도 이런 자문단 같은 것들을 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환경부가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문위원회 꾸렸는데요. 저도 거기에서 이 정부에서 어떤 에너지 정책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근데 그 2만 명 있잖아요. 그 네. 시민 배심원단? 네. 시민참여단. 시민참여단. 네. 그분들은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랜덤으로.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전화가 오면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사전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질문도 하고 예, 거기서 또 랜덤으로 500명을 저도 막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화 올 수 있습니다. 저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그거 눌렀는데 이제 거부 그건 줄 알고. 그러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른바 찬핵이냐 탈핵이냐 이거 동수로 구성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랜덤으로. 예, 무조건. 랜덤으로. 아하, 그렇군요. 네. 나한테도 전화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합숙하고 싶다. 자, 재밌잖아. 합숙에 더 목적이 있는. 밤에 이렇게 한잔 하면서 막 이러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김지석 담당관님. 오늘은 근데 담당관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퇴근했으니까. 지금 저희가 늦은 시간에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저는 그냥 오늘 뭐 개인 자격으로. 네. 그럼 오늘은 뭐라고 호칭을? 김지석 개인님 이렇게 합니다. 네, 욕하는 것 같은데. 발전소장님. 발전소장. 저도 투자했는데. 그렇지, 발전소장이 있구나. 발전소 이야기 좀 잠깐 해주세요. 네네. 그것도 질문할 거예요. 네네. 좀 이따가 할 알았어. 거예요. 네네. 그럼 소장님이 요즘 너무 많아. 진짜 지나게나 다 소장이야. 뭐라고요? 진짜 여기 75% 소장이에요. 네. 3명 중에 3명. 아니 근데 75%? 아니 여기는 뭐 발전소니까 아니 발전이라도 하고 우리는 경제연구니까 경제연구라도 하는데 도대체 수학연구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결과물은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학문은요 그렇게 맞아요. 대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근데 수학이라는 게 발견에 이게 엄청난 고뇌와 아니 근데 맨날 술만 마시고 라면만 먹고 언제 수학 연구를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야.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빨리 진행하자고. 자, 김지석 소장님 굉장히 요즘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태양광에서 나오는 돈으로 전기차 타고 놀러 다니면서 쓰느냐고 바쁘죠. 뭐 강원도 가고. 와, 또
있는 자의 여유. 아, 또 나중에 좀 사업 좀. 자꾸 생기니까. 예. 자꾸 생기니까. 이야. 태양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태양이 또, 이렇게 김지석 소장님께서 버는 돈의 일부를 제가 이자로 받죠. 한 달에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네. 그렇군요. 아니, 이 얘기 나중에 좀 제가 해주세요. 잘 되셔야 됩니다. 잘 되셔야 강원도에 됩니다. 저쪽 네. 태백 쪽 갔다 왔는데 네. 전기요금이 한 8,000원 들었어요. 왕복 갔다 오는데. 전기차. 네. 와, 그럼 몇 킬로? 전기차 그때 뭐라고 한 그랬죠? 600, 한 30km 정도 탔죠. 아니 차종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아이오닉. 아이오닉. 네. 진짜로? 충전을 어디서 했어요? 충전소 있어요. 저기 휴게소마다. 오, 휴게소마다? 대박. 네, 문막 휴게소하고 치약 휴게소 충전했고요. 이번에 보니까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휴게소는 있는데 네. 민간이 하는 휴게소는 아직은 충전기가 없고요. 네. 예, 근데 도로공사 한 데는 지금 1개 있던 데에 지금 2개 더 추가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를 계속 좀 많이 깔아야죠. 계속 깔리고 있죠. 예, 예. 계속 충전하는데 깔고 있고. 얼마나 걸려요? 시간. 30분? 30분. 그러면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마시면 되겠다. 저도 지난해 제 총선 때 여기 출마했을 때 제 선거 차량이 전기차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오래된 연식이라 그런지 이제 가서 이제 충전하는데 선거운동 하다가 물론 단거리니까 네. 그래서 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오고 하더라고요. 선거운동원들이. 근데 30분씩 사실 충전하는 거 기다리는 게 딴 때는 모르겠는데 선거운동할 때 좀 피하시는 게 그래서 좋을까요? 밤에 밤에 야간에. 그렇죠. 예, 밤에 가서 충전하고 돌아오고 대신에 30분 동안 선거운동원이 이제 쉬는 거죠. 30분 동안. 근데 이게 되게 기분이 묘한 게 커피 같은 거 마시면 3,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차를 충전했는데 2,500원 나왔는데 커피 3,000원이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해. 진짜 커피 한 잔보다. 커피만 안 마시면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예. 아하. 요즘 그 김생민의 영수증 예. 굉장히 요즘 유행하던데 정말 그레이시네요. 그레이. 그레이트하죠. 예. 그레이시예요. 여러분 스투핏 하지 마시고 그레이트 하십시오. 정말 전기차로 여러분 그레이트 하시고요. 자, 먼저 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 정책이 가진 의미에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유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동안 저는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자마자 탈핵이라는 선언을 하셨고 거기에 핵심에 신규 짓지 않겠다. 그다음 노후 수명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죠. 뿐만 아니라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게 봄철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는 셧다운 한다든지 이전에 우리나라 이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월 19일 날 대통령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조중동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 조선중앙 특히 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 문제에 관심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매번 일면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사설까지 끊이지 않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었고 언론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기후변화, 에너지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떠들었나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은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죠. 자기네들 기득권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자기네들 밥그릇 막 거듭 차는 소리가 들리니까 떠드는 거죠. 왈왈. 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 5년 재임 동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 그리고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배우고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문제가 던져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뜨거운 이슈. 뜨거운. 네, 요즘 저희 유행하거든요. 네. 뜨겁다. 네.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김지석 소장님.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발은 괜찮은데 끝까지 갈 수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위원장님 이거 논란된 것만 해도 굉장히 반갑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도 이해는 하나 그게 논란하고서 똑같이 멈춰버린다거나 진행이 안 되거나 이래버리면은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역할을 해야죠. 네네. 자, 그런데 이 탈핵 선언 이후에 가장 발등에 불이 된 게요. 바로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신고리 5, 6호기.
정말 이거야말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일단 지금 이 569기가 건설 중에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건설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찬반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결국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론 수렴을 통해서 공사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유진 위원장님, 이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만들 때 주요하게 산업부가 많은 것을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위원회 구조가 상당히 힘이 셉니다. 에너지위원회 이런 곳에서 우리 앞으로 원전 많이 지을 거다, 석탄 갈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국가의 계획에 반영이 되고 정부 추진의 근거가 되어 왔고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전 중심 그리고 석탄 중심 많이 값싸게 생산해서 많이 공급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거의 60년 이상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책이 쉽게 바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위원회가 사실 거의 정부나 정부 관료들 입맛대로 사실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위원회를 위원들 위촉이라는 게 네. 구색 맞추기식으로 시민사회단체 조금 끼워 넣을 뿐이지 대부분 그냥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딱 끼워 맞춰 넣어놓고 결론도 사실은 딱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네. 표결하면 딱 그 숫자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회와 공간을 열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공론화라는 절차를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도 좀 논의를 거쳤다라면은 이번에 공론화 하겠다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수원 지역 주민 반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조율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좀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발표가 됐으면 낫지 않았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하거든요. 특히 원전 건설 지역 주민들 굉장히 반발이 또 크던데요. 한마디로 원전 공사 중단되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논리일 것 같은데 유진 원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타격을 많이 받나요? 어느 정도로? 실제로 이 원전을 건설할 때 건설 경기 영향이 있죠. 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원전 중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 원전 지어주세요 이런 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원전이 들어가면서 또 지역 발전 관련한 지원금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원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원전 있는데 다른 어떤 설비나 그렇죠. 이런 데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들어올 거는 원전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기에 반대했더라도 지원금이 있고 원전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원전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네. 원전이 아니면 이렇게 뭔가 다른 걸 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히려 돼버린 거죠. 원전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다른 없으니까. 대안을 모색해 볼 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원전 발전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예산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제대로 쓰이냐 하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울주군 예를 들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축구장,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이런 게 지어져 있거든요. 8개 정도가 지어져 있습니다.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당 제일 많은 경기장, 축구장이 지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다 이거 원자력 발전 기금이라고 하면서 지었어요. 근데 보면 산골짜기에 사람들 잘 안 다니는데 그게 접근성도 되게 떨어지는데 거기다 지어놓고 가서 운동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누가 운동합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냥 원전 지을 때 건설업체들 좋고 그다음에 또 축구장 지을 때 건설업체들 좋고 근데 시민들 삶의 질은 사실 실제로 그닥 좋아지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측면도 없기 때문에 길게 보면 저는 사실 원전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도움되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길게 본다면. 네,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리고요, 이 신고리 569기 공사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여론조사를 봐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죠. 네. 근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전망하고 계신 바가 있어요? 지금 쟁점은 이런 것 같아요. 후쿠시마 사고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핵발전소를 줄여가야 된다. 탈원전의 방향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딱 신고리 5, 6호기 이거 한 공사 한 20% 지었는데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시작한 거 이거는 가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2조 가까이 썼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매몰 비용인 거죠. 네. 그런데 앞으로 돈을 더 들여야 될 돈이 한 7조 가까이가 되는데 이 7조가 기회비용이다.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이걸 계속 했을 때는 저는 새만금이나 4대강 같은 꼴이 난다.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접고 그 돈에 거기에 투자할 돈을 과감하게 우리 태양광이든 재생가능에너지든 에너지 전환이든 이런 곳에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도 좀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얘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시민들 5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평소에 탈핵,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보도 드리고 찬반이 동시에 똑같은 양의 정보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논의를 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우리 시민들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믿으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이 탈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돈이 뭐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거를 지금 그만두면은 손해가 얼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그만 이제 스탑하고 나머지 비용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2조 원이라는 돈은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쓴 돈이 맞죠. 네. 만약 여기서 중단하면 그 돈 자체 날리는 게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일단 이걸 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계속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사실 어디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지금 들어간 매몰 비용이 아깝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그럼 따져봤을 때 이걸 우리가 이 추가로 투입해야 될 자금, 그러니까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에 비해서 사회 전체가 이렇게 얻게 되는 혜택, 그걸 이제 뭐 베네핏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러니까 그 편익이라고 하는데 그 편익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건 뭐 매몰 비용은 이제 어쨌거나 덮어두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신고리 5, 6호기 좀 중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결과는 또.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계속 건설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좀 틀어지는 방향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는 신고리 5, 6호기가 이제 어떻게 결정 나는가도 중요한데, OX, 간다, 안 간다도 있지만, 분명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셨던 우리의 정말 편익은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세계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누게 된다면은 이미 뭐 세계적으로 지난해 설치된 발전 설비 용량 보면은 태양광 풍력이 50%를 넘어섰거든요. 예. 중국하고 미국, 뭐 독일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전환의 흐름, 우리가 이 탈핵도 있고 탈석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런 주제를 던지고 얘기하게 된다면은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좀 더 깊숙이 얘기 나누고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본격적인 토의를 해본 적이 없죠. 없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번이 좀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자,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원전이란 게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데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 많이 이게 시크릿이었어. 이게 그냥 숨겼어.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정보에. 자, 근데 이 공론화위원회도 원전 관련된 전문가가 없고 또 과연 이런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은 대중들이 뭐 그냥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선질 오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민주주의 사회는 사실 민주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민주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이 결정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만 맡긴다고 하면 민주주의라는 과정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소수의 그냥 그 전문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냥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다수의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 다수의 그런 의사들이 잘 이렇게 반영되는 그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문가들의 독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전문가들의 편향 이해관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뭐 무슨 마피아 이런 게 사실 다 그쪽 산업계와 전문가 집단과 관료들의 유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거꾸로 그런 이해관계에 휘둘리게 되는 전문가 집단만이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 대다수보다는 뭐 어떤 특정 산업계 또는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결정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 꼴리는 대로 뭐 투표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수기민주주의 또는 교육받은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형태가 이제 좀 작동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슈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뭐 전문가들한테 뭐 예를 들어 전문성이 좀 필요한 이슈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저 이유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련한 정보와 자료들을 최대한 공개를 하고 교육받은 시민들이 그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걸 여러 사람들의 어떤 토론 과정을 거쳐서 서로의 생각들의 자극을 주고 발전시켜서 그렇게 해서 아까 2박 3일 정도 합숙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길게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최종 지점이 뭐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1차적인 어떤 뭐 단순 투표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내리는 수기민주주의다. 그리고 그 수기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한 형태로 저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이번에 가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지석 위원장님 입에서 단내 날 것 같은데. 김지석 소장님 입에 단내 날 것 같은데 지금 왜 입을 너무 다물고 있어서? 네. 깜빡 좀 졸 뻔했고요. 뭐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저도 저기 공론화 처음엔 저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했는데 뭐 그 대화를 한번 이제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하나만 제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탭코라고 그 동경전력. 네네. 그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소유한 회사였어요. 거기 주가가 2000년도 한 9월 달쯤에 2,400원 정도, 400엔 정도 했거든요. 네. 한 주당. 근데 후쿠시마 직전에 그때도 한 2,200엔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변하지가 않았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400원대 떨어졌습니다. 400원대로. 와. 네. 그럼 5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네. 사고 한 방에 1토막 났고 거기에 이제 국영화로 됐고요, 다시. 네. 네. 그리고 직원들 월급이 30%씩 깎였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나라를 완전 거덜낸 그런 회사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본의 전기의 많은 부분을 이제 공급하던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사고 한 방에 그냥 날아갔는데 저는 공론화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할 얘기가 워낙 많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사고 한 번 나면 이렇게 되더라. 우리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게 과연 이게
괜찮은 건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지진이 이제 9월 10일이 되면은 경주 지진 1년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지진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니었구나. 이 지진지대에 지금 원전을 너무 많이 지었다. 지금 신고리 오류코기도 지진지대 위에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면 우리 일상이 모두가 무너지는데 계속 이렇게 위험한 원전을 지을 거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워낙 그런 얘기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지진 그 원전 시스템이 안전하다. 뭐 내진 뭐 지진 강도 얼마까지도 견딜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그 신문에 조중동에서 말이야 뭐 못할 게 뭐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우주 최고 전문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거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어떤 거는 맞아도 논란에서 질 수가 있거든요. 예, 분위기상 막 여러 가지 막.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냥 저는 그래서 팩트로 딱 하는 게 좋아하는데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사고 한 방에 주가가 5분의 1로 떨어지고 직원도 월급 30% 깎이고 그렇게 그런 경영적인 위험이 있는 게 이제 원전인데 그런 건 과연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과연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투자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관점도 포함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보통 이런 결정할 때는 또 돈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또 와닿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넣어서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5분의 1 토막에 이제 뭐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는 회사가 돼버린 건데 이제 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공론화에 더 토합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후쿠시마 사고 처리 비만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으로 200조 원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 정도를 추산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참 진짜 그 사고 한 번 나면 이제 끝이야 끝.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얘기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까지 원전을 2029년까지 11개 짓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11개면은 한 기당 4조 원 치면은 이게 44조의 시장인 거예요. 왜 원자력계가 이다지도 반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44조의 시장이 달려 있는 거다라는 거고 또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안전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신고리 오류코기 모델을 우리가 핀란드에 수출하려고 했는데 핀란드 쪽에서 적합하지 않다. 경납 건물 같은 안전도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취약하다. 이런 평가가 내려졌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원자력계 말로 우리나라 원전이 최신 기술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원전 비리라든지 부실 공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참.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이 또 쏙쏙들이 있네요. 네네. 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들 있는데요. 자, 탈핵, 그리고 탈석탄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요. 뭔 소리야. 오히려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가는 게 추세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네, 이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김지숙 소장님, 어느 쪽이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지금? 뭐, 대세는 태양광 풍력이죠, 뭐. 뭐 사업하셔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딱 나왔는데. 뭐 역시. 투자비가 뭐, 그걸로 가는 게. 워런 버펫이 벌써 태양광 풍력이 그 기존 전력산업의 경제성을 완전 갉아먹고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바꾸는 중이거든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을 바꾸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투자액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다만 원전이 좀 이게 시장이 좀 있는 건 중국하고 러시아 이 정도? 예, 거기가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딴 데 가서 뭐 그렇게 좋으면 원전 투자 한번 받아보라고 해보세요. 한국에 해외에서 투자 하나 안 하거든요. 예. 그래요? 네네. 그럼 한마디로 뭐 탈석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신문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시아경제의 8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는 유럽.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일부 읽어드릴게요. 유럽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호라이즌 2020은 16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의 예산을 유럽의 평화적 핵 이용 조약인 유럽 원자력 공동체에 투자하고 있다. 국가별로 원자력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유럽 연합 정부가 핵 기술을 유럽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명백하다. 광활한 석탄 매장을 기반으로 주변국에 전력을 수출하던 폴란드가 6기의 원전을 계획하고 영국과 체코 등의 국가들을 포함하면 40기 이상의 원전이 유럽에서 건설 계획 중이라는 점은 다가올 환경 문제에서 원전의 영향력을 말해준다. 야, 근데 이 기사 내용 보면 아까 김지석 소장님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실화냐? 왜 달라요? 어? 유럽 전체를 봤을 때 네. 2조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유럽 전체에서 뭐 2020년까지 해서 뭐 2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건 많은 돈 아닙니다, 이거. 아, 예. 그래요? 그 영국 쪽에 지금 새로 짓는 해상풍력단지 하나가 그게 한 2조 원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예산이. 예. 그러니까 이게 2조 그러면 우와 할 것 같지만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다는 나라 보면은 이제 체코 뭐 대단한 선진국이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산업하려고 조금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뭐 그런 거 있겠지만 폴란드 여기도 무슨 뭐 민주적이고 뭐 아주 선진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석탄을 쓰는 게 그 유럽 그 정책에 안 맞거든요. CO2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은 원전하겠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본데 여기가 무슨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영국은 이제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예, 하겠다는 지금 얘기. 폐쇄되는 것들을 대체할 것들을 짓겠다. 뭐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게 한 전체의 한 20% 정도? 예. 그걸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거지 뭐 확 늘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좀 굉장히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걸 그런 거에 이제 혹 혹 걸린 박현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참 왜냐하면 우리는 단위가 조되면 그렇죠. 예. 이렇게 되거든. 예. 6기, 40기 이러면서 막. 아니 아까 저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까 짓기로 한 시장 규모는 44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여기에 비해서 지금 2조 원 예산 이야기하면 진짜 사실 얼마나 적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 아하. 그런 걸 그리고 나 여기 표현 자체가 너무 웃겨. 핵 기술을 유럽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네, 여기서 보면 간절히 믿고 싶은 분 아닌가요? 저자의 간절한 바람. 유럽의 신성장 동력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태양광, 풍력, 조력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다음에 지역까지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정말 완전히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는요. 향후 한 15년 정도 동안에 약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이지 핵 에너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저 김직석 담당관님 도움으로 제가 영국에도 가보고 왔는데 향후에 진짜 핵과 관련한 신성장 동력은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 그렇지. 예. 아하. 그러니까 해체하는 게 신성장 산업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핵은 지금까지 과거에는 많이 지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그 핵에 의존한 발전은 위험하다. 이런 공감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확대되고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이제 작아지고 시장 규모는 커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지금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해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체하는 시장이 훨씬 커요. 지금 건설 시장보다. 이미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핵 기술을 물론 핵 기술이라고 표현하니까 핵 해체 기술도 포함되는 건가? 참나. 유럽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아하, 네. 그렇군요. 진짜 오히려 더 지금 반대에 지금 여론이 더 이제 거세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기사 마무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아시아경제 그 기사의 마무리입니다. 현재 인류에게 당면한 환경 문제는 방사능 오염이 아닌 지구 온난화이며 이는 매년 후쿠시마 사고보다 더 큰 인적 재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 온난화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원전을 벗어나고자 하는 주장은 인류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다. 이거 내일 순서는 아닌데 내가 그냥 진짜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분노. 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잖아. 아니 지구 온난화가 그렇게 문제면 태양광 풍력 열심히 하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그다음 지구 온난화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원전 이렇게 표현한 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야. 이거는 좀 진짜 잘못됐다. 아니 당장 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발산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자력은 그렇진 않지만 우리 후쿠시마 사태에서 본 것처럼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사실 생겨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문제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으니 이건 써도 괜찮다? 이건 아닌 거죠. 지구온난화 문제도 피하면서 그렇게 방사능 오염에 대한 피해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긍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당장 피해는 안 가니까 원자력 발전 괜찮다? 그리고 그것도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개구라지 이거는. 안 그래요? 근데 하나가 좀 재밌어진 게 네네. 예전에는 이제 풍력 태양광 하자 그러면은 이제 비용 문제가 얘기 나오면은 아니 뭐 비싸더라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요즘은 거꾸로 경제성이 더 싸요 태양광 풍력이 특히 원전보다는 더 쌉니다. 아 그래요? 네, 원전 되게 비싸요. 네. 근데 사람들은 원전 되게 값싸고 뭐 깨끗한 에너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알려져 몇십 년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박현아 소장님이 수학연구 만나니까 수학연구 하나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야 이거야 이거. 네. 아니 내가 수십 번 근데 방송. 왜 손가락질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와 내가 수십 번 방송을 하면서도 찌르지 못했던 전곡을 바로 찔러버리네. 와. 야. 두통. 나도 좀 배워야 되는데 저런 거. 두통. 진짜. 네 여기서 뭐라고 대꾸하기가 굉장히 힘들군요. 네.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원전이. 네. 그러니까 다 철근에다 콘크리트에다가 또 좀 더 안전해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안전하게 짓다 보니까 점점 비싸져요 원전은. 근데 태양광 풍력은 조금만 만들다가 많이 만드니까 점점 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 같은 경우에 육상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하나는 원전보다 한 반값의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풍력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원전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또 그건 보완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도 그 경제성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근데 우리나라가 왜 원전이 싸냐면 정부가 뭐 보험도 다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원래는 민간 사업이면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비용을 정부가 그냥 커버를 해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싸게 이제 일단은 돼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비싼 전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사고가 안 일어났을 때를 전제하는 거고요.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그 비용은 지금 당장은 산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후쿠시마 20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지금까지 상태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생태적으로 또는 뭐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준 것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면 그게 200조 원으로 끝나겠어요? 좋아요. 그냥 200조 원이라고 치자 이거죠. 근데 그 200조 원의 비용을 한번 사고가 일어나서 200조 원의 비용이 비용 계산서에 포함되는 순간 어떤 에너지 생산 수단보다 비싸면 비쌌지 싸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배제하니까 싼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정부가 커버해 주니까 싼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아마 그 비용에서 200조 말씀하셨는데 숨겨져 있는 비용이 뭐냐면 동경전력 정도 되면은 전 세계 6위 정도 되는 그 전력 회사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연기금 같은 게 투자가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주로서. 근데 그렇죠. 이게 5분의 1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해 있는 뭐 일본인들의 노후가 5분의 1로 쪼그라든 거거든요. 엄청나. 근데 그런 거는 아마 이제 계산을 누가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아까 그 지적해주신 그 후쿠시마 그 원자력 그 회사 그거는 처음 저도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사고가 터져서 회사 가치가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거기에 이제 연기금 이런 데는 날라가는 거예요. 큰 손해를 입게 되겠네요. 그런 거는 이제 계산이 안 돼 있죠. 계산해 보면 아마 어마어마할 걸요. 그 우리도 지금 고리 1호기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은 게 끝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고리 1호기에서 전기 잘 썼는데 이제 뒤처리가 남은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 네. 그 안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한 10만 년짜리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10만 년짜리 핵폐기물 저장소를 우리 지역에 짓겠다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가 끝나면은 정부가 시작하는 게 바로 이 고준위 폐기물 어디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더 전 세계 어디서도 지금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는 핵 폐기물 처분 문제. 요거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고리 1호기 저희 폐로하는데 한 6천억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요. 먼저 폐로했던 그런 나라들 사례를 보면은 원전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체하고 폐로하는데 1조 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 비용인 거죠. 예. 아까 그래서 핵발전소 그 해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사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시장 규모 자체가 되게 크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 핵 관련돼 가지고 그 지금 조중동에 광고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이 핵 폐기하는 대로 약간 시장을 옮겨가시면 어떨까요? 이분들은 정말. 안 그래도 이 정부 메시지에 핵 폐로 플러스 핵 처리 관련한 안전한 운영과 이제 해체 산업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정말 이 핵발전소가 싼 비용이 드는 발전이 아니네요. 이런 에너지가 아니네요. 보니까. 이게 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조금 그렇죠. 네. 비싸요. 아, 네. 비싸네 네. 진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요. 그러면 우리 또 이 김지숙 소장님 또 태양광 발전소도 좀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영국 아니면 더 범위를 넓혀서 유럽에서는 그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나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CO2 줄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은 이제 약간 퇴출 분위기고, 그다음에 뭐 전기 공급은 해야 되고요. 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가격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나라들은 원전은 포기하고요. 일부 나라는 하겠다는 게 아직은 있긴 있고요. 근데 이제 유럽 전체에서 뭐 너는 유럽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냥 하려면 뭐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절약하고 뭐 그런 겁니다. CO2 줄이고 사용량 효율 높여서 좀 줄이고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억제하거나 뭐 내릴 수 있으면 내려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은 좀 좋은 의도는 뭐 CO2 줄이고 말려다가 아이고 비용이 올라가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좀 도돌이표가 되는 게 좀 있는데 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유럽은 하다 CO2 줄이고 이것저것 문제 없애다 보니까 좀 비싸졌네 그럼 비싼 대로 가자 뭐 그럼 동시에 좀 싸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 뭐 평범합니다 되게. 네. 상식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강조해야 될 건요. 한국은 프랑스가 한 원전 의존도가 한 75% 정도 되고 한국이 30%대인데 웃지 마. 그래요?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있지. 대단하다. 유진 위원장 머리에서 금방 다 꺼냈을 수 있어. 자, 아까 우리 코팅기 있다고 그랬지? 네. 머릿속에 다 코팅을 뜨는데 그 코팅기 이름이 뭐였지? 뭐라고? 파인스톤 코팅기. 파인스톤 코팅기.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이렇게 광고가. 힘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들 수 있는. 가정에서 언제나 쓸 수 있는. 파인스톤 코팅기. 그렇지. 내 화보 사진도 코팅이 돼야지? 별로 하고 싶진 않다. 제가 빨리 얘기해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그 비중을 사실 줄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네네. 자, 나는 꼽살이다 164회. 오늘은 이제 여름은 끝나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를 뜨거운 논란으로 달구고 있는 탈핵.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 이어서 계속되는 낙곱살 164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